의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약값의 30%를 환자가 부담합니다. 정부는 동네 의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을 경증으로 정의하고 환자들이 경증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 약값의 40에서 5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제도는 합리적일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에서 특정 분야나 부분에 선호가 집중되는 현상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해서는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학병원은 의과대학생이나 의사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중증이나 응급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많은 자본을 들여 설립된 의료기관입니다. 이러한 병원들은 매우 비싼 진단기기나 치료기기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의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환자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경증 질환 환자들도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증 환자들의 대학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경증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가면 필요 없는 중복이나 과도한 검사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는 물론 여기에 소비되는 진료비는 환자 개인은 물론 건강보험에도 부담이 됩니다. 둘째, 대학병원의 능력을 초과하는 환자 쏠림으로 인하여 정말로 긴급하고 빠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비정상적인 의료 관행을 부추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입원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본인 부담이 매우 높은 1인실을 이용하게 되거나 외래나 입원을 위하여 인맥을 통하는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막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대학병원 교수들은 미디어에 자주 나오는 소위 명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에 있어서 명의에게 진료를 받기 원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학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기는 하지만 실손보험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낮습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증 환자들의 진료를 제한하기 위한 일종의 장벽을 만든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 의원에 방문하여 의뢰서를 요구하면 쉽게 해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벽은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첫째, 정부나 보험에서 주치의를 강제로 지정합니다. 이러한 주치의들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내과의사 혹은 일반의로서 환자의 증상에 대한 상담과 1차 진료를 하고 만약 자신이 치료를 하지 못하거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의뢰서를 통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강제합니다. 주치의는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되어 배정되기 때문에 환자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치의는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얼마나 보내는지에 따라 성과급을 받습니다. 즉, 주치의 제도는 환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게 배정된 주치의를 만날 수 있지만 더 큰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막는 게이트키퍼 역할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료비입니다. 미국의 경우 대학병원은 무시무시한 진료비로 악명이 높습니다.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검사를 하거나 하면 이 비용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경증 질환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 주치의 제도가 없고 진료비도 매우 비싸지도 않고 실손보험도 있어 진료비로 인한 제한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증 환자들의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고안한 것이 약제비 본인부담차 등제입니다. 감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동네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을 경증 질환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가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40에서 50%로 높인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도 경증 환자 비율이 높으면 상급 종합병원에 지원하거나 재지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등 환자는 물론 의료 공급자인 병원들도 경증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옮기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가 정말로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러한 제도에 회의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첫째, 동네 의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단순히 약제비 부담이 약간 증가한다고 해서 동네 의원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의사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지속적 관리 및 인격적 진료 등 주치의와 같은 의사를 원하지만 집 근처의 동네 병의원들은 거의 모두 특정과 전문의들로서 이러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전문성도 대학병원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신의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의사와 상호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의료 비용이 약간 증가한다는 이유로 동네 병의원을 선택하기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위하여 믿을 수 있는 대학병원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실손의료보험은 중증 질환은 물론 경증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도 보장해주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대학병원에게 경증질환 환자를 받지 않도록 여러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불이익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정부의 압박에 따라 많은 대학병원들이 경증 환자들을 동네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려고 재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가기를 거부하면서 대학병원은 여러 꼼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환자들의 진단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떠한 진단명을 기입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의사가 결정하는데 유사한 진단명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유사한 진단명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약제 사용이나 검사 등에서 건강보험급여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경증 환자 비율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이 아닌 유사 질환으로 진단명을 변경하는 소위 업코딩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증 환자들의 처방일수를 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경증 환자에게 90일 처방하던 것을 180일로 처방하게 되면 경증 환자 비율이 50%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넷째, TV 프로그램이나 신문을 보면 대학병원의 유명한 교수들의 인터뷰나 의견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접근성이 좋고 가격이 조금 싸다는 이유로 인근 동네 의원을 이용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많은 유명 인사들의 병원 이용 행태를 보면 이러한 선택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가 정말로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경증 환자들의 대학병원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